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2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강에 이어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첫 페이지 열면 바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1강의 그 마지막은 그 도표를 보았죠. 그 표의 그 변수의 측정 수준과 어, 수에 따라 사용 가능한 그 통계 분석 기법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변수의 그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셔야죠. 1강인데 지금 2강 시작하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그 표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것은 그 표에서 구분한 대로 통계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어, 사용해야 한다. 그 통계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종족 변수가 등간 측정이고 독립 변수가 명목 측정임에도 독립 변수를 등간 측정인 것처럼 회귀 분석을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해석한다면 심각한 오류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 물론 그 컴퓨터는 입력된 명령어대로 그대로 분석해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틀린 엉뚱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을 시행한다. 다음 순서는 통계 분석을 시행한다. 통계 분석.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이 통계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연구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연구자가 가장 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연구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연구자가 가장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통계 분석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연구자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맡긴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만 해주는 건데 연구자가 직접 하게 된다면 그 통계 분석에 대한 통계 분석에 대해서 직접 해야 가장 좋은 잘 하는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은 최선의 결과를 찾아가는 노력의 과정입니다. 자료의 분석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분석 시도를 통해서 연구 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탐험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것, 임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데만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연구의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이제 분석할 때는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죠. 자료를 분석할 때 집중적으로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 분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 뭐냐? 그거는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석이다. 그죠? 이 분석하지 않고 며칠만 지나도 과거에 분석한 내용에 대한 기억이 어려워져서 이전에 시도했던 분석 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분석은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했던 것들을 그 분석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연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분석하지 않고 며칠만 지나가도 과거에 그냥 분석했던 내용에 대한 기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전에 시도했던 분석 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석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했다면 그냥 분석을 끝내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과감하게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쉬었다 하다가는 이게 또 감이라는 게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쭉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분석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또한 좋습니다. 그런 시도도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편의를 위해서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딱딱딱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기는 합니다. 마우스로 메뉴를 클릭해서 통계 분석하는 것은 사용상의 편의성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렇지만 오랜 시간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분석한 과정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동안 이러저런 그 방식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 메뉴를 마우스를 클릭만으로 분석하고 분석의 과정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로 그 작업을 행할 때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예전에 어떤 분석을 어디까지 시도했는지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이 기억이 어렵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어떤 분석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걸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낸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것이 기억이 안 날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간에 분석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메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보다 어렵긴 하지만 직접 분석 명령어를 텍스트 파일에 입력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석의 과정을 나중에라도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또 자신이 또 확인해 볼 때 확인이 또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그것이 완전히 그 자료가 내 것이 되고, 나의 논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분석 명령어를 기록으로 남길 때, 분석의 그 명령어, 이 명령어를 기록으로 남길 때는 자신의 그 분석 의도, 그리고 분석 방법 등도 함께 텍스트로 기록해 준다면 나중에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분석의 의도,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석하느냐, 이것과 또 분석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거를 기록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 통계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되겠죠. 이제 통계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통계 분석을 마친 후에는 이제 분석한 결과를 해석을 해야죠. 분석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순서가 되는 거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표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추리통계에서는, 이 추리통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추리통계잖아요. 그래서 추리통계에서는 1차적으로 유의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본 자료에서 분석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 인과관계가 모집단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유의도죠. 유의도. 일반적으로 이제 5% 수준의 그 P는 0.05 기준으로 유의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유의도가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유의도가 0.05보다 큰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의도가 0.05보다 작은 경우에 표본에서 나타난 차이가 모집단에서도 나타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5%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같은 수의 표본을 반복해 가지고 추출해서 조사한다고 가정할 때 100번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경우가 5번 이하일 경우, 5번 이하일 경우, 5번 이하일 때 유의미하다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5%의 유의 수준이라는 것, 5%의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뿐이에요. 5%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구자가 유의도의 기준을 0.01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이를 유의도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0.1로 할 수도 있고, 또는 1을 유의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 그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결과를 해석할 때 지나치게 유의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의도가 이제 0.49인 것과, 현관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의도가 0.49인 것과 0.51인 경우 실제적으로 두 결과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별 차이 없잖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유의도에 따른 판단은
1차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석하는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가 해석에서 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또한 그 통계치 중에는 통계적인 유의도가 사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계의 강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차 분석에서 사용하는 카이자슨 같은 사례수가 많아지면, 카이자슨 그 값은 사례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값은 커짐으로 유의도가 낮아지는 것이 대표적인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통계 기법마다 유의도를 나타내는 통계치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통계치, 이것을 파악해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바라요. 그리고 이제 8번째로 가설 검증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시켜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석이 끝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연구 모형에서 도출하는 그 모든 가설의 검증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가설 검증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해당 가설이 기각되었는지 혹은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설 검증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 이 뒤에서 이제 또 설명하게 되겠지만, 연구 모형의 가설에 대한 연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 즉 연구 모형의 가설을 수용하게 되고 연가설이 수용되어지면 대립가설은 기각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연구 모형의 가설에 대해서 연가설이 기각되어진다면, 연가설이 기각된다면 대립가설, 즉 연구 모델의 가설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연가설이 수용된다면 대립가설은 기각된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그런 가설이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모집단에서 연구 모형에서 설명한, 모집단에서는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존재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할 때 수용된 가설에만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죠. 그렇지만 때때로 특정 가설이 그 기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인용될 때에만 수용되고 하는 그런 가설에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가격이 기각됐을 때 거기에서 가지는 의미, 그것이 주는 의미,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일부 그 사회 현상, 그리고 교육, 혹은 범죄, 사회적 차별, 이런 그 현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설의 기각이 가지는 함의, 내포된 의미, 함의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연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사회과학의 연구가 경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해도
특정 이론에서는 도출한 가설이 특정 연구에서 한번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사회과학 이론이 폐기되지는 않는 거예요.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인간 현상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 현상에서 인과성은 개연성, 다시 말하면 확률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연구 결과로 이론의 폐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연구를 통해서만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제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지만 연구 모형의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여부의 확인, 다시 말하면 가설의 수용과 기각 사이에 결정되었다고 해서 기각이 결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연구를 바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 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된 후에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연구 모형을 통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자료 분석 시 염두에 둬야 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 자료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한 많은 연구자들은 수집한 그 자료에 대해서 한두 번의 그 통계 분석으로 분석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한두 번의 통계 분석으로 분석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자신이 통계 분석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석을 부탁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모두 적절한 연구 수행 방식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를 통계 분석할 때 계속되는 반복적 그리고 탐색적 분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분석 결과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이제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분석할 때는 곧바로 원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기대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되는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찾아 나가는 노력, 그런 지구력, 이게 필요합니다. 원래 이제 모집단에서 변수 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서 가설을 검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때때로 분석하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처럼 통계 분석 과정은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아주 지루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진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통계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분석하기도 할 뿐더러 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을 다양하게 변경해서 시도해 보기도 하는 거고, 또한 분석 과정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도전도 필요해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연구마다 다 각자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들을 일반화해서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불가능해요. 결국은 이제 연구자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분석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배움을 통해서 분석 능력을 가져야 된다. 얻어야 된다. 습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석에서의 그 다양한 시도가 연구윤리에서 말하는 자료 조작과는 다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연구윤리에서 어긋나는 분석은
자료를 고의로 왜곡하는 것이죠. 왜곡해가지고 분석하거나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윤리에 맞지 않는 거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나온 것처럼 의미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숫자를 조작하거나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 자료를 선별해 가지고 그것만을 분석함으로써 원하는 분석 결과를 얻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그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위에서 설명한 그 지속적인 분석 과정은 그것과는 이제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 윤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자료 분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자료 분석의 논리, 가설 검증의 원리가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다는 것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현상 간에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는 진술, 그런 문장 아닙니까? 사회 현상에서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원인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결과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이제 표현한다면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두 현상 간의 관계가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 그것이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두 현상 간의 관계가 우연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두 현상의 관계가 우연적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우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현상의 발생이 다른 현상의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에 그 살펴볼 그 연가설과 구분해 가지고 대립가설 혹은 연구가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은 연가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통계 분석에서 특정 가설을 검증할 때 연가설을 상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구성한 가설인데요. 연구 모형에서 구성한 가설, 즉 대립가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가설은 연구 모형에서 적절한 가설의 그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 즉 모집단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 가설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연구 모형에서 구성한 가설, 대립가설은 성별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연가설은 그러면 어떤 거냐면 성별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구 모형에서 구성한 가설은 대립가설은 성별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연가설에서는 그것을 성별의 차별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통계 분석에서는 이 연가설이 옳을 가능성과 틀릴 가능성을 계산해 가지고 연가설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통계 분석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의 수준을 5%, 이 5%로 상정해 가지고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연가설이 틀릴 가능성은 95% 이상일 때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설의 설정과 같이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결정은 언제나 틀릴 가능성이 있죠. 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
유의도를 표시하는 것은 이처럼 받아들인 가설이 틀릴 확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설의 인용. 이 인용이란 말은 수용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죠. 가설의 인용과 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기각은 확률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표본을 통해서 추정한 관계가 모집단에서 우연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설의 검증에서는 100% 100% 옳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확률적인 결론만이 가능하고 반드시 연구의 결론이 틀릴 수 있는 확률을 발표내야 하는 거죠. 이거를 중요시하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설 검증의 논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표성. 항상 이 대표성을 말하잖아요. 대표성이 중요한 건데요. 가설 검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표본이 모집단에서 확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되어야 돼요. 만일 연구자가 마음대로 표본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위의 논리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편의 표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연구자가 자기 마음대로 1000명을 마구잡이로 선정하였다면 위의 논리를 적용해서 안 돼요. 표본의 확률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고 추리통계의 원리를 적용한 연구가 적지 않은데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및 해석인데요. 이것은 이제 3강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좀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 2강을 마칠게요. 앞에서 이제 이 책에서 이 교재를 시작하면서 사회 현상은 기본적으로 질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현상이라는 독특하고 미묘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이제 질적인 현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회 현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단의 하나로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양적 연구 방법을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3강에서 계속 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3강에서 볼게요. 커피 한잔 하고 오십시오. 네, 이따 뵐게요.